부족이라는 말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자꾸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서울에 좋은 데는 공급이 없다라는 내러티브가 작동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마포, 성동, 강동 같은 데가 비싸게 사신 감이 있는데 3, 4년 뒤에는 신축들이 공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급하게 사신 분들이 많은 건 아닌가 좀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고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채권 운용과 매크로 분석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일단 이번에 6월 말에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죠. 이름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사실 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부채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조정을 받고요. 그 원리부터 일단 간단히 짚어보면 똑같은 집이라도 이 집이 적정가가 혹은 나중에 얼마까지 오를까를 생각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집이지만 낙관론자는 이거나 20억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싶고 비관론자는 야 10억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들 서로 생각하는 가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들 현금은 한 10억 정도밖에 없는데 빚을 아예 낼 수 없는 환경이다 라면은 그러면은 집주인은 팔고 싶을 때 결국은 10억에 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빚을 5억까지 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5억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 5억의 빚을 내서 15억에 체결이 되고요. 한 10억까지도 빚을 낼 수 있게 된다라면은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20억에도 이제 이 집을 사면서 이 집값이 이제 20억이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할수록 낙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에 이제 가격이 체결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 가격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저렇게 높은 가격이 찍히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면서 이제 시장의 가격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예전보다 빚내기가 쉬워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도를 늘려주면 역시 그것도 빚내기가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윤석열 정부 이전에 집을 사신 분들 중에는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이 LTV 80%까지 그리고 전세 낀 후순위 대출도 저리에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 그게 올해 많이 뜨거웠었던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이런 지역의 구평 아파트 가격인데 여기서 나온 예시처럼 대략 한 전세 10억에 후순위 대출 6억을 생애 최초 후순위로 받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4억만으로도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실제로 올해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애 최초라든가 혹은 생애 최초를 이용하지 않아도 LTV 70%까지는 대출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6억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구매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토호제를 해지하는 것도 과거 대비 빚내기 쉬워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토호제에 묶여 있을 때는 갭 투자가 안 되는데 그걸 해지하면 이제 전세라는 무이자 부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토호제도 역시 해제를 하면은 과거 대비 빚내기 쉬워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잠실과 삼성은 토호제로 묶인 지역이고 반포는 과거에는 토호제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토호제 지정 이전에는 잠실과 삼성이 반포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조금이라도 더 좋긴 했었는데 토호제로 지정된 이후에는 확실히 반포가 이제 잠실 삼성보다 더 상승률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이렇게 반포의 대표적인 두 아파트를 합친 세대수가 잠실의 이 아파트와 이제 세대수가 비슷한데 토호제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 잠실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확연히 더 많았었는데 토호제로 지정된 이후에는 반포의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거나 엇비슷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호제로 지정을 하니까 과거 대비 빚내기 더 어려워진 환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 상승률도 거래량도 되게 좀 둔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대책은 과거 대비 빚내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집값 상승세를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근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 열기가 되게 대단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단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 중에서 이제 반포나 압구정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요.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를 이제 다 여러모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사업을 더 확장을 할지 아니면은 뭐 수익형 부동산을 살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니까 다 전망이 하나같이 안 좋고 서거법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남는 게 반포나 압구정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불경
경기가 초래한 어떤 투자의 쏠림이죠. 다른 건 다 전망이 안 좋은데 이거는 그래도 여지껏 이제 견조하네 라고 보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남는 거를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기는 좀 그렇고 반포나 압구정에 아파트를 사는 대로 이제 좀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한다,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기에 민주당 집권하면 돈도 풀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택적 인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현 대통령의 이제 유세 발언 중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발언에만 꽂혀서 그러면 세금도 안 올리고 집값도 안 잡는다, 이런 식으로들 이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기간 중에 5월 달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좀 약간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자꾸만 돈이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논조와 함께 이런 거를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글로 올리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이런 글이 소수의 언론에서는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좀 달기도 했지만 별로 이게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 내용만 많이 좀 화제가 되기는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되게 돈이 흔해진다라는 그 내러티브에다가 민주당 집권이 되면 폭등한다, 그리고 유세 중에 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다들 합쳐가지고 좀 지나치게 서울 아파트 쪽에 낙관론이 지금 모여서 과열됐었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좀 셌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 자금이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신생아라든가 혹은 생애 최초 같은 이런 데 이제 정책 자금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주택기금이라는 그런 기금에 있는, 기금은 이제 저희의 저축과 같은 것인데 한마디로 저축을 헐어가면서 이런 지원들을 해줬단 말이죠. 빚내기 쉽도록, 당시에 이제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좀 더 저금리로 국가가 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죠. 계속 그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의 여유 자금이 보신 것처럼 2022년에 50조까지 갔었는데 지금 7조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저 7조 원은 또 언제든지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금 곳간이 지금 비었다라는 게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 했던 것처럼 지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곳간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곳간이 없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동안은 저축이 있으니까 그냥 저축을 갖다가 지원해주면 되는데 이 저축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지원을 해주려면은 국가도 차입을 해서 여기다가 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차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채의 금리도 이제 올라가는 셈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채권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검은색으로 된 게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국채금리는 지금 예전보다 한 4월 달보다 이렇게 다 같이 지금 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 이유가 지금 많이들 이제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더 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다라고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아울러 지금 이제 추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국채를 더 많이 찍어서 그 돈으로 이제 지원금 같은 것들을 나눠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다가 겹치니까, 즉 금리 인하는 마무리 단계로 왔고 앞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는 바닥을 치고 이렇게 지금 더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무언가를 위해서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될수록 국가도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뭘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앞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AI라든가 이제 신성장 산업들을 좀 키우려고 국가가 정부 주도로 이제 소비와 투자 같은 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국가가 뭔가 쓸 돈이 많은데 여기에서 가계도 자꾸 부채를 늘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 금리 그 자체가 이렇게 되게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국가가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가계는 이제 더 이상 부채를 내지 마라, 가계 부채를 좀 강력하게 통제를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목도했듯이 이제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 상승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상승장이 지금 양극화를 굉장히 좀 심화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5분위, 소득 상위 20%로 갈수록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마침 소득이 높은 분이 서울에 어딘가 좋은 데를 사놨는데 그것만 또 가격이 많이 오르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거기다가 또 겹쳐서 이제 역시 부동산 투자가 제일 최고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소득이 많은 분도 소득이 많은 만큼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빚을 더 많이 내서 계속해서 이제 더 상급지의 서울 부동산
부동산을 사려고 계속 그런 수요가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지금 다 가격에서 소외가 되고, 왜냐면 다른 데들은 지금 다 오히려 팔고 더 좋은 데를 사야만 되는 쪽으로 지금 자금이 가다 보니까 팔려고만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대책은 지금 가계대출을 6억 이상 낼 수 없는 분들한테는 별로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타격은 6억 이상도 대출이 가능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양극화에서 소외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나와도 오히려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부담이 지금 적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했지만 결국은 뭐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냐, 그때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신데요. 일단은 참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기 그리고 나중이라도 문재인 정부 전체와 비교해서 지금은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환경이긴 합니다. 간단한 장표이긴 한데요, 빨간색으로 처리된 게 서울 아파트의 강세장이고 파란색 처리된 부분이 약세장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한 2017년부터 2022년 요 기간이니까 약세장은 되게 짧았고 대부분 강세장이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GDP 실질 성장률이고 검은색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도 훨씬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 성장률은 막 3%씩 나오는데 기준금리는 1%, 1.5%이 정도였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올해 뭐 0.8% 끌어올려봐야 한 1%이 정도 될 거라고들 예상하는데, 기준금리는 지금 2.5% 정도에 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다른 환경인지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를 막 1.5%까지 가는데 성장률은 3%까지 오른다라면 은 웬만한 수요 억제책은 안 통하고, 수요 억제를 하려고 해봤자 이리저리 풍선 효과만 자꾸 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저렇게까지 완화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책이 굉장히 촘촘하지 않으면은 풍선 효과가 나기 십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하면은 좀 들어먹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한 건 2019년 말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내리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프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멍이 생긴 건데, 안 그래도 금리를 0.5%로 훅 낮춘 게 이 자체가 전세가를 확 밀어올리는 요인인데,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이제 단기 부작용이 좀 큰 임대차 입법을 막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급지일수록 전세가가 더 많이 또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 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주담대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좀 되게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용 대출이 금리도 낮고 한도도 그때는 또 많이 나왔었고요. 또 대충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집 사고 뭐 그런 것도 비교적 좀 수월했었죠. 근데 지금은 신용대출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연봉 이내로 또 이제 제한이 되고, 또 이제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좀 타이트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구멍이 많이 막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권력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옛날에 통한 게 지금도 통한다라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거는 참 제가 한 가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명박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도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되게 비슷했었거든요. 두 정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이 되게 급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되게 부각이 됐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임기 초에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2022년에 미국의 이제 어마무시한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유사성이 있는 데다가 또 마침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좀 유사성을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갔죠. 즉 두 정권 다 초반에 집값이 급락했을 때는 얼른 이제 억제책을 이제 해소하고 밑을 받치는 그런 정책을 쓰긴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집값이 반등이 찾아오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얼른 다시 들어가서 수요 억제책을 들어가고, 아울러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란 걸 했죠. 이 시기를 두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 덕분에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보금자리 주택이 기획은 거창하긴 했는데 실제 이명박 정부 시기 때 공급이 됐었던 양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억제책이 가계부채 관리를 되게 타이트하게 했다라는 점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준톤주공 살리기를 이제 2023년 13 대책 이후로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떤 정책 자금 지원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정이 될 만하면 다시 또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아파트가 대략 한 20% 넘게 하락을 했고 최고가와 최저가로 비교해보면 더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오히려 이제 임기 초보다 살짝 더 오른 채로 마감을 하는 최저보다는 최고가가 엄청나게 더 높았네요. 이 두 정부가 같은 보수 정권이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아주 다르게 펼쳐졌다라는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나 이재명 정부 때나 똑같은 민주당이니까 뭐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는 단지 정부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실 이 윤석열 정부 때도 각종 이런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확대하고 할 때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거를 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책 자금을 자꾸 쓰는 게 기금을 자꾸 헐어버리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집값을 자극한다라는 인식은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대책들이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아젠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는 게 전해지기도 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만 나온 거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을 지금 정부도 잘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너무 그냥 무비판적으로 자꾸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올해 상반기에 마포, 성동, 강동 같은 데가 LTV도 7, 80%까지나 나오고 후순위 대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이제 많은 부채를 지면서 이제 비싸게 좀 사신 감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들처럼 한남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마포, 성동, 강동에 비해서 절대로 입지가 떨어지지 않는 저런 지역들이 이미 다 지금 철거와 이주는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 4년 뒤에는 신축들이 공급이 되게 돼 있거든요. 신축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 한남이나 노량진에 대략 한 1만 세대 정도 가량의 신축 아파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마포와 성동의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제 조금 더 구축이 돼 가고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신축이 막 만 세대씩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남까지는 못 가시는 분들이 어떤 그 대안으로서 이 수요가 이런 데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공급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꽤 나올 예정이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에 예시는 없지만 이제 방배동 같은 데도 또 신축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또 반포, 잠실 우리가 앞으로 목도하게 될 게 이제 반포와 잠실, 방배 이런 데들의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완공을 앞두고 후분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여기가 후분양에 나올 건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낀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입주장 때 전세가를 자칫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막 입주 중인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 좀 그래서 이제 호가가 낮아진 전세 물량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입지가 좋은 곳들에 지금 입주 물량들이 예정이 돼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이들의 전세가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근데 너무 앞으로 서울에 좋은 데는 공급이 없다라는 내러티브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좀 마포, 성동, 강동 같은 데를 급하게 사신 분들이 많은 건 아닌가 좀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고요. 아울러 이제 공급 대책이란 게 나오면 좋죠.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는 요 서리풀 이쪽에 이제 2만 세대 정도 굉장히 큰 공급을 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발표를 해도 공급이 이제 2031년부터 나오기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게 발표를 해도 바로 주는 효과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발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배나 뭐 반포 쪽의 집값이 전혀 안정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건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2030년대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긴 한데 당장의 어떤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조금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 역시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신축 공급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2000세대 재건축해봤자 뭐 2200세대 되고 그러면 순증은 한 2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그 세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고 그런 공급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이트들은 지금 거의 다 고덕주공이나 둔촌주공이나 뭐 가락시형 이런 데들이 이미 다 재건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재건축은 대체로 이제 공급 순증 효과가 제한적이라서 재건축을 빨리 해야만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멸실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2000세대가 멸실이 되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또 이제 이주비를 받고 어딘가로 전세를 가야 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에는 오히려 집값의 안정에는 좀 부정적인 이벤트라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거나 신경 쓰거나 이쪽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올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